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요. 보험 시장의 아주 큰 변화랑 그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네, 언뜻 보면 뭐 손해보험사 민원이 급증했다, 뭐 40대 빚이 1억을 돌파했다, 치매보험이 진화한다. 이게 다 따로 노는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각각 다른 뉴스처럼 보이죠. 근데 이 정보들 속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위험의 개인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요. 아, 위험의 개인화. 네, 예전처럼 그냥 큰 보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는 건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의 돈과 미래 계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뭐 어떤 보험 상품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내 보험금 받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지, 또 왜 똑같이 건강한데 실손보험 할인은 천차만별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는 뭐 치매보험 같은 상품의 변화나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미래까지 이런 변화들이 결국 당신은 이제 당신의 위험을 스스로 아주 잘게 쪼개서 관리해야 합니다. 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내 돈 문제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자료 보니까 최근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분기당 1만 건을 넘길 정도로 폭증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늘었죠. 특히 보상,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관련된 불만이 74.3%, 거의 압도적이래요. 저도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뭐 일부만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보험금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정말 싸워서 받아내야 하는 돈이 된 것 같아요. 그 싸운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해요. 그런가요? 네. 핵심은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 때문이에요. 손해율 악화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보험사가 걷어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아,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점점 더 깐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서류도 더 꼼꼼히 보고 현장 조사를 더 자주 나가는 식으로요. 소비자는 당연히 약관대로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그 약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을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보험사들이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정당한 청구까지도 까다롭게 군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아, 물론 일부 각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댄 대다수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수 있죠. 물론 보험사는 정당한 심사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랫동안 돈을 내야 하는 장기보험이나 사고가 잦은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갈등이 두드러지고요. 이건 단순히 한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보험산업 전체가 겪는 뭐랄까 성장통이자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해요. 구조적인 문제다. 네. 수익을 낼 곳은 마땅치 않은데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해서 예상치 못했던 치료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보험사가 과거에 예측했던 위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나가는 돈을 막기는 어려워지고 그럼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어떤가요? 네.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최대 5배나 차이 난다는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이 문제 정말 심각하죠. 똑같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는데 누구는 11%를 할인받고 다른 사람은 4.1%밖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운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 불합리성 혹은 뭐 연대 책임의 역설에 있어요. 연대 책임의 역설이요? 네. 당식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당신과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비급여 진료,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걸 많이 받으면요. 그 보험사 전체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당신의 할인율까지 같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아, 자료에 나온 흥국화재는 할인율이 11%로 가장 높은 반면에 NH농협손해보험은 4.1%로 가장 낮았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연간 할인액으로 따지는 차이가 5배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입할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어떤 가입자들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 내 할인율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깜깜이 제도라는 거잖아요. 이걸 개선하려는 논의는 없나요? 그래서 깜깜이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개별로 보험료를 완전히 차등화하면 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결국 지금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가입 시점에 어떤 회사가 나한테 유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위험의 개인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내 위험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데 정작 내 통제 밖의 요인이 내 돈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내 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보험 산업의 큰 그림, 즉 미래의 변화를 좀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맞춰서 치매 보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이것도 큰 변화죠. 과거에는 치매 진단 받으면 5천만 원, 이렇게 진단비를 한 번에 크게 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실제 치료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변화일까요? 이건 레켐비 같은 아주 비싼 알츠하이머 신약이 등장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변화예요. 아, 신약 때문이군요. 네, 이 약의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 방식대로 진단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네. 그런데 약값이 매년 3천만 원씩 들면 그 돈은 2년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리죠. 아, 그렇겠네요. 이제 치매는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예요. 병을 없애진 못해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서 관리라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제 단순히 진단금을 주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과정을 잘 지원해 주는가 이걸 두고 경쟁하고 있어요. 아하. 비싼 약값 자체를 지원해 주거나 진단 받기 전 필요한 고가의 PET 검사 비용을 대주거나 혹은 병의 진행 단계에 맞춰서 매달 생활자금을 주는 식으로 상품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쪼개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위험의 세분화라는 큰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에요.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 문제죠. 2027년부터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분급제가 시행된다고요. 또 설계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 보호예요. 소비자 보호요? 기존에는 계약 첫 해의 수수료의 대부분을 몰아주다 보니까 일부 설계사들이 일단 계약만 따내고 관리는 소홀히 하는 이른바 먹튀 계약이나 불안전 판매가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분급제는 계약을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만 설계사가 수수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서 사후 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장치예요. 이론적으로는 좋은 취지 같은데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러다 실력 있는 설계사들이 다 떠나버리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제도가 가진 딜레마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설계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으로서 누리던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려면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핵심 영업 조직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고요. 양쪽 다 고민이 깊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정체성과 보험사의 영업 전략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의 배경에는 결국 각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절대 떼어놓고 볼 수 없죠. 특히 자료에 나온 40대의 평균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1인 발행 대출액이 무려 1억 1,467만 원에 달한다고요? 40대면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부채의 정점이었군요. 맞아요. 40대는 보통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지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 대비라는 3대 자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빚의 규모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료에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1인당 빚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이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예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빚의 양극화군요. 네, 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막대한 부채 압박 속에서 2030 젊은 세대가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 이들은 보험 자체에는 굉장히 신중하지만 어떤 특정 상품에는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실속형 소비 패턴이죠.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불신이요? 네, 막연하게 30년 뒤에 사망이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보장해주는 비싼 종합보험, 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 30년 뒤에 이 회사가 제대로 돈을 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혜택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보험에만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잖아요. 아플 때 실제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보험, 네. 그리고 여행 가서 비행기가 몇 시간 지연되면 바로 보상금이 나오는 여행자 보험. 아, 맞아요. 둘 다 보장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비교적 가깝게 느껴지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으려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건 앞서 말한 보험의 언번들링, 즉 개별화 현상이 소비자단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거대한 위험 덩어리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조각만 골라서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험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위험관리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몇 가지 있었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과다 지급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이벤트 진행 중에 벌어진 단순한 운영 실수였지만 파장이 컸어요. 어땠는데요? 일부 사용자가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시장에 팔아버리면서 시세에 혼란을 줬고 결국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했죠. 이 사건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가진 운영 리스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해킹 같은 외부의 기술적 공격이 아니더라도 내부 직원의 실수나 허술한 통제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기술의 밝은 면도 보였어요. 의료 AI 기업 AIT 스토리가 유전체 분석 기업 EDGC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AI 기술과 유전체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미래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학이자 동시에 미래보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미래 보험의 모습이요? 네, 당신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당신은 5년 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관련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와, 물론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내 유전 정보라는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보험사가 이 정보를 알게 되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기술의 발전이 항상 장밋빛 미래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말 그러네요. 희망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편리하자고 만든 최신 보안 인증 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나 네, 경기도 파주 기온이 영하 18.3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한파가 덮쳤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각각 기술적 위험과 자연적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완벽하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불평과 손실을 낳을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자연재해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전통적인 질병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위험들을 기존의 보험체계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연결해보니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험의 언번들링, 그러니까 거대한 위험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는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점점 더 까다롭게 쪼개지고 세대별로 돈과 위험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은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위험을 유전자 단위까지 분석할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시스템 오류나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위험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과거처럼 하나의 큰 종합보험으로 내 인생의 모든 위험을 대비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급여 진료 할인율은 어떨지처럼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만큼 정보에 밝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당신의 선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AI와 유전 데이터를 결합해서 암 발병 위험을 예측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정교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미래 질병 위험을 아주 정확하게 거의 99% 확률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진다면 당신은 그 정보를 아시겠어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대가로 미래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면요. 그리고 만약 그 정보를 보험사도 알게 된다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